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2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각 당의 후보 공천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원팀 정권심판 총선을 천명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공천이 확정된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 또 총선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공천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광산갑 선거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 상대로 해서 경선에서 이제 승리하셨는데요. 감회랄까요? 소감이랄까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정말 치열한 경선을 치렀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광산 구민들의 안목과 또 민주당을 향한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경선 과정에서 노출됐던 갈등을 잘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총선 승리를 향한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습니다. 이제 본선이 남아 있는데요. 본선까지 이제 선거일까지는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본선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만날지, 또 어떤 정치를 지역에서 하고 해나가고 싶은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떤 정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수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좀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이 그 윤석열 정권의 그 무도한 정치 행태, 이걸 막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싶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통치 기반을 형성해주고 있는 검찰, 그 검찰을 개혁하는 데 일단 첫 발을 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을 그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 조직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이제 인권 검찰로 바꿔보는 것,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사명,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슈를 지난 정권에 이어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시 한번 또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내용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번에 출마하신 광산갑 지역 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펴보셨을 텐데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으로는 뭐가 좀 시급해 보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군공항 이전, 그리고 또 금호타이어 이전, 평동 포사격장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저는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광주 군공항 문제와 평동 포사격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광역시에서 군 비행 훈련이 이루어지고 포사격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고, 우리 광산 말고는 아마 그런 지역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먼저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광주 전남 통합공항 이전법으로 바꾸는 일을 먼저 하고, 그래서 어떤 그 대구 경북처럼 예산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평동 포사격장 문제는 이미 30년 전에 그 상무대가 장성으로 옮겨갈 때 종합사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격포 훈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주에서 1년에 40일 정도 박격포 훈련을 실시하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사격장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폐지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용도를 폐지를 하고, 그 부지 위에 그 광주 서부권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체육관 시설 등을 짓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공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천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오늘 저녁에 전남 5곳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이제 광주 한 18곳 가운데 16곳의 후보가 확정되는 셈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에서 광주 지역에 하나 남아있던 서구갑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현역 의원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 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만 살펴보면 광산을 한 곳을 제외하고 7곳에서 모두 현역 의원들이 교체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물갈이라는 이야기도 뭐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대거 탈락하게 된 배경, 도전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뭐 때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어떤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라,
또는 광주의 그 도약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그 시민들의 요구, 그 민심을 반영해서 싸우지 못한 그 결과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정권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라는 것,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라는 것, 그걸 통해서 호남 정치를 복원하라는 어떤 광주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맞이하는 그 물갈이 그 심판, 이 부분은 저희 그 신인들도 4년 후에 똑같이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통해서 신뢰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원팀이 돼서 함께 광주 발전을 위해서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잘 싸우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현역 의원들이 뭐 이런 평가를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어제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출범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입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났습니다만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가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나 혹은 그런 안일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면 저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또 진정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사슴없이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들의 발언을 보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 합류가 예상 밖이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왔었고요. 선대위 3인 체제 이번 총선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떻게 공동선대위 꾸려진 거 보시니까 든든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든든합니다. 그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최상의 조합이고 정말 그 메머드급 선대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공동선대위다 보니까 세 분의 어떤 특성을 잘 조화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그렇게 받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님의 역할, 그리고 이제 또 강성 지지층 여기와의 갈등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해찬 대표님의 역할, 그리고 그 어떤 그 평소의 그 스타일이나 언행으로 봤을 때 그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을 지니신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 이게 좀 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큰 그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제 각 선대위원장의 특성과 함께 좀 기대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최근에 이제 그 코멘트들이 좀 언론에 주목이 많이 됐습니다. 원팀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경선 후유증을 극복해야만 또 이 원팀도 구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1일에는 박용진, 어제는 송갑석 의원이 탈락하면서 하위 평가를 받고 경선을 한 의원들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언론에서 비명 행사 이런 표현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경선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어쨌든 갈등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봉합을 해서 나아가야 할지도 좀 궁금하고, 민심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 실제로 과거에도 이처럼 그 일정 부분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이제 그 공천위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평가, 이것을 대해서 아마 경선
후보 지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는 대부분 경선 참여의 기회를 줬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표를 통해서 판단을 했던 분들은 당심이라기보다는 권리당원들의 마음이었고 국민들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그게 존중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아쉽거나 억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권한테 이렇게 정말 너무도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감싸주기 위해서 좀 서로 협력하고 참아가면서 협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호남 민심도 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잘 한번 또 대응을 해보고 호남 정치를 복원해보자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들 부응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이제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요.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이 선대위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수도권 표심 공약을 분명히 한 것 같은 라인업인데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합니다.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께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장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대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선대위 전환에 나섰지만 자 이제 이 국민의힘이 선대위의 이제 전체적인 특성 또 뭐 수도권을 아주 뭐 수도권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아주 강한 수도권 승리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면면들 공동 선대위원장들 면면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이 선대위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대로 그 수도권 탈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의 경우에는 사실 말재주가 좋을 뿐 선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깊은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게끔 잘 이끌어갈 인물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같은 인물은 정말 정치 역정 자체가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철새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원희룡 같은 경우에도 양평 그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의 수도권 탈환 전략 이것은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좀 시끄러웠던 공천과 다르게 조용한 공천이다. 그래서 뭔가 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제 공천이 후반부로 갈수록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막바지 잡음들 내용도 좀 뭐 가벼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남구에 공천이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공관위는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천 취소 위기에 몰린 도 변호사가 두 차례 사과문을 냈고 또 공관위는 이 진정성을 인정했다. 뭐 이런 이유인데요. 자 이제 뭐 때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항상 나오는 이 5.18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태도들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또다시 나왔는데요. 그런 어쨌든 사과의 진실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 받아줬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전혀 공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도태우 후보의 사퇴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사죄 이것을 요구하는 그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상습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5.18을 왜곡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들 도태우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뭐 소속 지방 의원들까지 나쁜 기사를 그렇게 실어 나르면서 5.18을 폄훼하곤 했었는데 저는 그 헌법 그 전문에 넣겠다는 그 주장도 저는 선거용일 뿐 진정성은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5.18을 그 뭐 이해하는 척할 것이 아니고 상습적인 망언이나 금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게 그 어떤 공감받는 공천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나?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선거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지금 뭐 양쪽 거대 양당 모두 총선이 공천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이 출국 과정에서 이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갑자기 떠났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한데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해서 출국 금지까지 풀어서 내보냈다. 이게 뭐 호주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면서 이게 나라망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게 강행하는 배경에는 이거 좀 의도적인 거 아니야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관심 깊게 보고 계시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윤석열 검사가 본인이 수사라 검사이던 시절에 수사권 남용 또 그와 더불어서 출국 금지를 습관처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종섭의 그 출국 금지 사실을 짐작을 못했을까? 저는 이건 고의적인 어떤 피신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 저는 윤통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결국은 국민이 준 그 권력을 제 식구 감싸기, 공범 챙기기에 이용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의고집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여기가 아닌가 그런 정말 비판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 끝까지 가져갈 건가요? 지금 특검법 발의를 좀 했고 한데 예. 이제 이게 22대 국회에 가서도 이게 계속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잠깐 욕 먹더라도 이대로 그냥 끝나버릴지 뭐 시민분들 입장에서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국회 임기 문제가 있고 또 설령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관철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런 부당한 상황을 국민들이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또 그 뭔가 거부권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유지하도록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못지않게 비례대표 선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이번 선거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이 이제 많이 출범을 하면서 제3지대 정당들, 제3지대 정치 세력이 그동안 거대 양당이 품지 못했던 입장을 보류하고 있던 그 중도층들 또 무당층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는데요. 뭐 초반만 해도 뭐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 하다가 지금 막판에 출범한 조국혁신당이 이 주목할 만한 비례대표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보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조국혁신당이 1호 공약을 내놨는데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딸 논문 대필 등을 문제로 삼으면서 선명성을 더욱 부각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1호 조치로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는 것, 그 선택이 참 상당히 감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했었을 때 보였던 그 태도와 한동훈 가족을 향해서 보이는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내로남불식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 어떤 그 본인들이 그 보였던 행태를 이제는 거꾸로 되갚음을 당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국민들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잘 선택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 이런 앞으로 어떤 그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펼친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3월 8일 지난 8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호남 지역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무려 20%로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이 15%니까 아마도 이 호남 지역에서 특히나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것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에 몰리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풍은 돌풍인 것 같습니다. 이 돌풍의 원인은 뭐라고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윤석열에 의해서 우리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조국 장관 가족에게 국민들이 느끼는 동정심,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인과응보의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저는 돌풍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국 장관 자체 또는 그 가족들이 반드시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는 그런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돌풍이 끝까지 더 갈지 또 중단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저는 같이 느껴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어떻게 보면 이 비례대표 의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혹은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져가야 할 의석을 좀 뺏어가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뭐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 이게 또 의석수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냥 기쁘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후보의 편향성 문제로 민주당이 재선정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비례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혁신당을 찍자, 지역구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찍자, 뭐 이런 의미의 지민 비조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언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투표율 상승에 윈윈이 될 수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민주당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관계 설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그래도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지지하는 면도 저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그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군과 우군은 다른 것입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힘을 갖고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때 효율성이 높은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지, 누구와 연합을 하고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만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민주당을 진정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결국 4월 10일에는 결집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 또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군과 우군의 차이를 깊이 유념해 달라라는 말씀으로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세력이 만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세력인 개혁신당과 합당을 했다가 이제 뭐 불과 약 7일 만에 다시 이제 결별을 하고 이제 뭐 아예 정체성 자체를 진짜 민주당 이런 컨셉으로 잡고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공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제 우리 후보님, 특보님 나오시는 광산구가 바로 옆 선구죠. 광산 을에 이제 출마를 한다고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도 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미래 정당 지지율이 지금까지 아주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사실 국무총리도 지냈고 민주당 당대표도 지냈고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를 놓고 경쟁도 했을 정도로 중량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광산을이 그 자체로 일단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총선에도 그 판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 이게 지역 총선 판도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님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1등을 못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2번의 과오를 저지르셨습니다.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서 협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오셨고, 이제는 수도권에 참패를 가져올 수 있는 분당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개의 악재까지 나쁜 평가까지 겸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저는 결코 승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DJ의 정치적 계승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민주당에게 피해를 주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좋아할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한번 돌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또 광주 전남 지역에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이 아닌 후보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분들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배제되셨던 분들이 승복하지 못하고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한 2곳 정도, 3곳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참 저도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 개인적인 억울함 또 뭔가 아쉬움을 좀 극복하고 그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 주셨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패배할 걸로 보여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이제 경선도 마치셨고 이제 본선 경쟁 이제 남겨두고 계신데요.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본선에 좀 그 불참하시는 경우가 이유가 되게 보면은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될 테니까 불참해도 되겠지라는 말씀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도 많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를 하셔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특히 비례 의석을 많이 찍어줄 때만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지고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보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판에 다시 특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다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더욱 불을 붙이면서 여당 얼굴이 된 한동훈 장관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이는데 여의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박주민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선대위가 출범을 했으니까는 네. 이제 선대위 체제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원내라든지 네. 또는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 네. 이런 회의들이 전부 다 선대위 체제로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때까지는 네. 선대위 중심으로 여러 회의체가 돌아가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 네. 다시 이제 당으로는 최고위 체제, 원내는 이제 원내 지도부 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 세월호 리본이랑 나비 배지를 아직도 하고 다니시네요. 요거는 이제 네. 세월호 가족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신 그 나비 매듭이라서 제가 네. 달고 다니고 달아주셨기 때문에 달고 다니고 요거는 보라색입니다. 네. 보라색은 이제 이태원 아.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은 이제 리본이 돼 보라색을 하시고요.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은 초록색입니다. 또 노란 리본은 이제 세월호고요. 계속 달고 다니시는 뭐 이유 같은 게 혹시? 저는 뭐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피해 당사자분들이 보통 달아주세요. 네. 예전엔 4.3도 달고 다녔었고요. 네. 네, 여순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뗍니다. 아. 그래서 4.3하고 여순은 뗐고요. 네. 네, 청소년 투표권 보장하는 배지도 달고 다녔었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18세 이상 투표권 가지게 되면서 제가 그것도 뗐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되면 뗍니다. 사실 이태원 특별법도 네. 이번에 저희가 통과시켰을 때 거부권만 행사 안 했으면 네. 뗄 생각이었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바람에 좀 더 완수될 때까지는 차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옷깃에 배지가 없는 게 그럼 제일 좋은 거네요. 네, 저는 뭐 국회의원 배지나 이런 거는 굳이 제가 달고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배지가 없으면 숙제가 없는 거죠. 예. 이종섭 특검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제 직접 국회의원과의 법안을 네, 제출을 맞습니다. 하셨고 일단 뭐 법안 발의 이유 배경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우선은 저희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하고 네. 그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 관련된 특검법은 네. 이미 발의가 돼서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까지 돼서 네. 4월 3일이면은 이제 본회의에 부의 간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월 3일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상정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네.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종섭 특검법을 별도로 제출한 이유는 네. 그 당시에 상정할 수 있었던 사정이 아닌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해버리는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약간 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좀 너무 황당한데 네. 그 이유야 뭐 국민분들께서 다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해야 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최수근 상병권 네. 발의됐던 그 법안을 처리할 때 네. 수정안을 내서 그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게 수정한 다음에 표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네. 있고요. 아니면 어제처럼 별도로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포석을 저희들은 해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어제 발의를 해서 접수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왜 제가 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냐면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현재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했다는 그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네. 공수처가 국방부를 두 차례 압수수색을 올해 1월 달에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었고요. 네. 또 영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종섭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문구가 세 번이나 들어갑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로서도 네.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출국 금지를 한 거예요. 네. 수사상 필요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또 해요. 호주 대사로 나갈 때도 인사검증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출국 금지 해놓고 네. 인사검증하면서 또 괜찮다고 해서 호주 대사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네. 출국 금지조차도 이제 해제를 한 건데 이런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네. 어제 보도도 됐고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습니다. 네. 너희 입장은 뭐냐? 공수처가 어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내왔어요. 네. 우리는 출국 금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가 있다, 출국 금지를 유지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본인들이 출금을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 그거 우리 못 풀어준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은 네. 수사상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 보면. 그거는 뭐 그냥 원론적인 말이고. 아니 그 네.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네. 그래서 호주 대사를 사실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국 금지가 돼 있고 네. 그것도 이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네. 팔비틀어서 풀게 만든 다음에 호주 대사로 보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하신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시다시피 네.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부속품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권한이 있고 네. 책임이 있는 건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은 그런 조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든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네. 그렇게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네. 풀어주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법무부가 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명분을 대요. 네. 근데 공수처에 가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자기 핸드폰을 주고 와요. 내 핸드폰 조사해라. 네. 근데 그 핸드폰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바꾼 새 핸드폰을. 이게 수사 협조입니까? 수사 협조하려면 자기가 썼던 옛날 핸드폰을 줘야죠. 그러니까 수사 협조도 아니고 오히려 가짜 핸드폰, 새 핸드폰을 쫙 주면서 했는데 이게 수사 협조다? 그래서 수사 협조를 한다 그랬고 그 말을 믿을 만하니까 출국 금지를 해제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약간 뭐 조롱당한 듯한. 그래서 공수처는 언론을 상대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거죠. 우리는 추가 소환할 거고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출국 금지를 반대했고 출국 금지를 푸는 걸 반대했고
근데 그냥 법무부가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일단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4월 3일에 기존에 발의한 뭐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지금 발의한 거를 뭐 병합해서 수정한다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법안을? 실질적으로 부의 간주가 되면 네. 저희가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표결할 수 있죠. 그래서 표결을 할 거고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대통령의 거부권이겠죠. 행사하시지 않을까요? 행사하겠죠. 그러면은 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뭐 또 저 되돌아올 텐데 뭐하러 굳이 의결을 하냐, 뭐 정치 공세 아니냐. 아닙니다. 이렇게. 입법부는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입법부가 그러면 역할을 이제 안 하고 멈춰 서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은 네. 거부권이 이렇게 남발되면은 결과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법부로서도. 어차피 거부할 건데 왜 가결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럼 대통령이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부터 관여할 수 있어요. 자, 그거 내가 거부한다. 하면 내가 거부할 거야. 그럼 그건 아예 논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거부 안 할 것만 이제 골라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과 네. 권리는 헌법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특검법. 이해상충이죠, 사실 거부하면. 네. 거부하고. 배우자에 대한 특검. 그 왜 본인에 대한 특검법이 되는? 대장동 50억 클럽. 네.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네. 특검법. 배우자에 관련된 거니까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상충이 되잖아요. 거부하고. 뭐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네. 2.3조 개정안. 절차도 문제없다고 헌재가 했고 내용은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그랬고 근데도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근데 이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 이제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그 하던 대로 해라 그러고 이제 뭐 경찰에 이첩해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뒤집혀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실 아니면은 그렇죠. 그거를 뭐 누가 뒤집을 수 있겠냐. 지금 MBC 보도에 네. 따르면은 그 입장이 번복된 7월 31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실로 가입자 명의된 전화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결제와 기존에 내렸던 지시가 다 번복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하고 호주 대사를 임명하고 출금을 법무부가 풀어줘서 뭐 바로 출국을 하고 핸드폰은 뭐 빈 거 사실상 빈 거를 제출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이종섭 전 장관 국내에 놔두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 어제 22대 국회 첫 번째 입법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를 했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등등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직접적으로 아주 거론을 하고 있던데 이런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고발사주 사건 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에서는 본인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기소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김웅 의원 등에 대해서 검찰로 보내요. 네. 송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신분상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조사한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그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 당시 김웅 네. 그거잖아요. 후보였잖아요. 네. 검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을 보냈습니다. 이게 기소하시라고. 네. 안 하죠. 근데 1심 판결 최근에 나온 그 네. 손준성에 대한 유죄 판결문 보면은 다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판결문은. 다는 어디? 김웅이라든지 손준성이 다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판결은 공모했다고 나오는데 네. 검찰은 기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검찰은 기소를 안 했고 공수처는 법상 안 되니까. 근데 뭐 여당에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 딸 논란 같은 경우는 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말씀하신 고발사주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걸 왜 다시 끄집어내냐 이거 뭐 그냥 정치 공세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됐다면 이제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사주 사건의 경우 1심 판결문에 보면 네. 김웅 의원도 공모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판결문의 다른 내용을 보시면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내용을 조성은 씨라는 제보자에게 네. 전달해 주잖아요. 뭐
뭐 대검에다 하랍니다. 뭐 서부지검에 하랍니다.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검찰 내부에 관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해야 그런 게 된다. 지금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판결문에는 누군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하고 공모했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은 나오는데 수사는 안 되고 기소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특검이 뭐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시는. 그래서 저는 뭐 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 손준성이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잖아요. 네. 수사정보정책관들은 검찰총장 말만 듣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국감 때나 이럴 때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총장 직속기구니까. 네. 자, 손준성이 고발사주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막 전달해서 고발되게 만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손준성에게? 네.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씀인즉슨 범죄를 범할 때는 보통 범행 동기라고 불리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경제적 이익이든 보복감이든. 네. 손준성에게 무슨 범죄 동기가 있죠? 그럼 손준성에게 누군가 하도록 한 본인은 사람이 아무런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위법 행위를. 네. 그렇잖아요. 근데 범정관이니까 아 나 범죄 정보를 내가 입수를 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뭐 하기가 애매하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아니죠. 검찰은 인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꼭 고발이나 고소를 받아야만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고발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모양새를 갖추도록 한 거는 그 그리고 범정관의 직속 손준성이라는 상관. 사람에게 네. 아무런 이익이 없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손준성에게 그런 행동에 나서도록 지시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하신 거는 한 분으로 방향이 지금 한 두세 명 되겠죠. 두세 명. 그런 것들이 네. 전혀 지금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손준성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냥 손준성 개인이 뭘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본인이 왜. 그 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근데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왜 하냐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벌어지면은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뭐 검찰이나 이런 데는? 뭐 본인들이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으니까 네. 공수처라는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본인들만 수사 기소하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거란 상상을 잘 하기 어렵겠죠. 아무튼 공천 파문, 뭐 파문이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갖고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령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민영배 의원, 이렇게 뭐 누가 봐도 확실한 친명 민영배 의원 한 분 빼고는 거의 뭐 그냥 현역들이 다 공천을 못 받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비명 행사다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안에 그분들이 비명 반명 저분들이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이게 싹 다 바뀐 거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뭐 제가 뭐 경선 네. 결과나 이런 것의 세부적 데이터까지 제가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박범계 의원인데 박범계 의원이 지난주쯤에 인터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인터뷰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심하고 민심이 거의 같이 가더라. 그 여론조사 해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대5로 섞든 7대3으로 섞든 심지어는 아예 일반 국민 경선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쭉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네.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면은 아마 좀 약간 더 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결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당원 또 일반 시민분들이 네.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현재 상황은.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뭐 재신임 다시 한번 밀어주기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당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은 뭐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뭐 그래서 재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등 여기는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비명 행사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 뭐 하위 몇 퍼센트 통보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제가 그냥 들은 얘기, 제가 또 평가 작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다들 공부를 잘할 때는 한 문제만 틀려도 이게 상대평가니까 등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들 공부를 잘할 때 뭐 한두 문제만 틀려도 하위에 자리매김 된다. 아마 그런 게 일어났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뭐 이렇게 뭐가 와닿는 것 같긴 한데 거기서 한두 문제가 그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야 할 때 덜 든 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가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는 정량적 평가. 이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네. 정성적 평가는 크게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동료 의원들 평가, 네. 당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당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지면 상대 평가다 보니까 등수가 쫙 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또 평가했던 시기, 네. 요 부분에 대한 평가, 요 평가가 이루어졌던 시기와 상황, 요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뭐 공천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예. 뭐 선대위 출범했고 이제 선거 본격적인 선거 운동으로 가는데 뭐 광주 전남 유권자 포함해서 유권자들께 마무리 말씀 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고금리에 또 부채가 엄청 많은 상태, 그리고 물가도 엄청 오른 상태여서 어딜 가나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꼭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좀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국정기조를 쇄신하고 최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많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